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오늘은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세 번째 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한 주간 잘들 계셨을 거고 네. 이제 드디어 내일 오늘쯤이 되겠군요. 네, 이제 인제에서 열리는 북스테이 이제 몇 시간 후면 여러분들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인제에 있나요? 인제 아직 도착 안 한 것 같은데 지금 아마 이게 금요일 밤 뭐 이렇게 아마 업로드가 될 것 같으니까요. 네, 저희는 자, 몇 시간 후에 여러분과 함께 인제의 어떤 거리를 또 걷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꼭 오고 싶었는데 깜빡 놓쳤다 이런 분들은 인제로 오셔서 현장에서 조금 늦게라도 뭐 기적의 도서관 오시면 되긴 되죠. 네, 네. 그리고 조금 돈 내고 오시면 되죠. 자, 하여튼 여러분 이제 곧 만나게 될 것 같아서 너무나 기쁘고요. 톨스토이의 정말 인생의 역작, 전쟁과 평화. 저희가 그 소설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 좀 일부에서 전해드렸고, 그다음에 일부 뭐 스토리 좀 설명드리다가 워낙에 방대한 3,000페이지 그렇죠.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제 책이기 때문에 미처 말씀을 못 드리고 2부에서 끝났는데 오늘과 또 4부에서 이 전쟁과 평화의 이야기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나왔던 등장인물들 기억하죠? 네, 일단은 피에르. 네, 베주오프 가문의 피에르. 그 다음에 안드레이 공작. 맞습니다. 볼콘스키 가문의 안드레이 공작의 여동생 마리아 공작영의. 그 다음에 니콜라이. 로스토프 가문의 니콜라이. 그리고 니콜라이 그 가문의 나타샤. 그렇습니다. 나타샤 기억나죠? 나타샤. 둘째 딸 나타샤. 또 있나요? 너무 귀엽죠, 나타샤. 그 다음에 쿠라긴 공작 가문의 바로 피에르의 아내였던 아내인 엘렌. 뭐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그리고 이제 쿠라긴 가문의 나중에 나타샤를 납치하려고 소동을 벌였던 아나톨. 뭐 그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뭐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결국 뭐 좀 이야기를 하다가 아우스트리츠 전투까지 조금 말씀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우스트리츠 전투라고 1805년 12월에 바로 프랑스의 나폴레옹, 그리고 오스트리아, 러시아의 3명의 황제가 모여가지고 바로 전투가 벌어진 삼제 해전이라고 하죠. 그 아우스트리츠 전투에서 이제 나폴레옹은 가장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메가드 장군 하면 인천 상륙 작전, 예를 들어서 한니발 하면 칸나이 전투 하듯이 결국 나폴레옹 하면 바로 아우스트리츠 전투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고, 나폴레옹이 여기서 이제 결국 전 유럽의 이제 패권을 한번 확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이후로 결국 오스트리아는 무릎을 꿇게 되고, 러시아는 계속해서 이제 프로이센을 꼬셔가지고 계속 우리 나폴레옹하고 한번 맞서보자. 그렇게 해서 전쟁이 계속 이어지다가 결국 1807년에 틸지트라는 곳에서 틸지트 조약, 틸지트 화약을 맺어가지고 러시아와 나폴레옹, 러시아와 프랑스가 이제 서로 협약을 이제 맺는 거죠. 서로 이제 평화 조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 이게 가장 여기서 분수령이 되는 전투가 아우스트리츠 전투인데, 여기서 뭐 아주 재밌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아우스트리츠 전투 같은 경우가 이 책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군인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사기를 진작시키고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전투를 앞두고 결국 뭐 승리의 어떤 그 열정을 불태우는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제일 이제 인상적인 장면이 사열식 준비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황제 앞에서 이제 그 연합군들 두 나라 군대가 한 8만 명이 모여가지고 쫙 이제 사회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이 마치 이것이 인간의 바다라는 느낌을 가지는 거죠. 인간의 바다. 8만 명 이렇게 많은 군대가 모였으니까. 그래서 모든 장교와 병사들이 이 인간의 바다 속에서 나는 한 알의 모래 아래 불과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근데 그래도 참 보잘것없잖아요. 우리 허무하다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참 뭐 정말 이 바다 속에서 정말 일엽편주하듯이 낙엽 하나가 내구나 생각하면 참 허무하기도 하고 참 보잘것없다 생각하지만, 동시에 자기가 이 거대한 전체의 한 부분이라는 걸 인식하기 때문에 그때 엄청난
또 이 소속감, 엄청난 힘을 깨닫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들을 격동시킨다고 해요. 내가 이 인간의 바다 속의 한 부분으로서 내가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이 뭐라고 할까? 힘이 막 그냥 몇 배 이상 더 발휘가 된다고 하거든요. 예전에 그 청나라 황제 강희제라고 있었거든요. 네. 강희제가 아주 소년 이제 뭡니까 한 7, 8살인가 아주 어릴 때 이제 황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황제 주변에 강력한 신하가 있지 않습니까? 오배라는 신하가 있어요. 오배. 이 신하가 너무 힘이 센 거예요. 신하가 예를 들어 누구 신하를 사형을 쳐야 되는데 소년 황제가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냐 이러면 황제를 때리려고 했단 말이죠. 황제를. 그리고 이제 이 오배가 조정에 이 뭔가 회의할 때 안 나오잖아요. 황제가 병문안 같이 가보니까 병문안을 딱 들어갔는데 뭔가 경비병들이 쎄한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오배를 딱 수색을 해보니까 오배 등 밑에 칼이 있는 거예요. 만약 황제가 들어오면 그죠 칼로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그런데 그러면 이게 되게 위기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장은 오배의 집이고 자기 경비병이 있다도 얼마 안 되고 그럴 때 강희제가 아주 순발력 있게 넘어가거든요. 우리 청나라 사람들은 본래 칼을 들고 다닌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넘어갔는데 자 그러면 이 오배라는 사람을 전격적으로 체포하기도 힘든 게 국방 병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대도 동원이 안 돼요. 그럴 때 강희제가 낸 꾀가 뭐냐면 비슷한 어린 소년들 있죠. 소년 자제들을 불러요. 그냥 우리끼리 놀래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계속 무술 연습들을 같이 해요. 같이 막 우리 뭐죠 예전에 중국 영화 보면 서로 권법 수련하듯이 자 그렇게 계속해서 한 1년간 놀아요. 그렇게.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느 날 오배를 불러드리거든요. 자 들어와라. 오배는 또 완전 권법가예요. 아주 무술도 잘하고 이 개인적으로도. 그래 들어와갖고 오배는 뭐 칼 안 들어도 황제하고 1대1로 만약 아니면 여러 명 있어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으니까 뭐 밖에 자기 군인들 두고 딱 들어간 거죠. 딱 들어가자마자 이제 황제가 그 자기 소년들하고 같이 있는데 오배가 이제 여러 가지 건방지게 굴고 여러 가지 할 때 이제 소년들 보고 덤벼들어라 된 거죠. 처음에는 오배가 너무 가짱게 바라본 거죠. 이런 놈들을 내가 그런데 얘들이 1년간 진짜 이게 톱니바퀴처럼 착착착착 이게 이 순간을 위해서 훈련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치고 아무리 쳐도 또 이 뭐라고 할까 이 전체가 몰려드니까 천하의 오배라도 결국 나중에 두 손 들고 체포돼 버린 거야. 그래서 결국 이제 오배를 제거하는 데 성공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의 어떤 부분이 있고 그 오배가 생각했듯이 황제 주변에 그 꼬마들 10명, 100명 있어봤자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꼬마들이 하나의 어떤 공신체라고 할까 하나의 같은 그러니까 10명이 하나의 같은 몸으로 움직여버리면 이게 뭐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전투를 앞두고 이게 몇만 명이 딱 모여가지고 운집해가지고 뭔가 하나가 된다는 느낌을 가지면 그 힘들이 뭐 무시무시하다고 하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나폴레옹은 여기서 뭐 아주 그 최고였던 기량 그리고 최고였던 지휘력을 발휘해가지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는 이제 전투가 딱 일어나면 그날로 다 종결된다고 하죠. 오후 5시가 되니까 이제 모든 지점에서 이제 그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군의 패배로 귀결돼 버린 거예요. 자, 그 과정에 이제 안드레이 바로 이제 전투에 참가했던 안드레이 볼콘스키 공작이 부상을 입고 쓰러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상을 입고 쓰러지면서 이 사람이 저 이제 푸른 하늘을 바라보게 됐거든요. 푸른 하늘을. 네. 근데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나도 이 전투에서 뭐 내가 뭐 공을 세워야지. 나도 이 전투에서 뭔가 나폴레옹처럼 출세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었는데 그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저 하늘 말고는 아무것도 없구나. 모든 것이 허무하구나. 그리고 저 하늘, 진짜 저 하늘 말고는 모든 것이 다 거짓이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왜 내가 지금까지 이 하늘을 바라보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들면서 이제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세속의 어떤 욕망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 가치라고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마지막에는 저 하늘까지도 이제 사라지구나. 이제 이 정적과 평온 너무너무 훌륭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완전 회심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나의 삶에 있어가지고 세속의 어떤 공을 세우고 또 내가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나의 가족도 희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딱 사라지면서 그 뭐라고 할까 하나의 어떤
인격적 성장을 이룬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제 안드레이는 이 전쟁터에서의 부상 경험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죠. 이 하늘의 의미가 뭐 어떻게 보면 신도 될 수 있고, 그죠? 그런 것들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안드레이에게서는 아주 중요한 이제 그 인생에 있어가지고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안드레이가 어떻게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는데 그걸 나폴레옹이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발견하는 걸로 나와요. 네. 그래서 쓰러질 때 깃발, 군대 깃발을 딱 들고 쓰러져 있었거든요. 안드레이가. 네. 그러니까 제일 용감한 병사지 않습니까? 깃발을 들고 진군을 하다가 이제 부상을 입고 쓰러졌지만 여전히 깃발을 들고 있으니까 나폴레옹이 적군이지만 쟤를 치료해줘라 된 거죠. 오. 그렇게 해서 네. 이제 안드레이가 이제 프랑스 야전병원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폴레옹이 이제 병원을 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교들을 따로 이제 그 당시는 장교를 특별 대우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모스크바에서 프랑스군이 러시아 군을 포로로 잡았지 않습니까? 러시아 장교는 일주일에 돈을 얼마씩 주는 거예요. 장교에 대해서 우리는 대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그러니까 우리 2차 세계대전 다룬 영화 봐도 네. 대탈주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 장교에 대해서 항상 특별 대우를 좀 해줘요. 묘한 그런 게 막 있어요. 죽이지는 않네요. 그래도 죽일 것 같은 이때 오히려. 전쟁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귀족의 어떤 그 규칙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생각은 완전 물론 나폴레옹 전쟁부터 총력전이긴 합니다만 네. 지금의 우리가 보다는 조금 그 전쟁에 적어도 규칙은 좀 있지 않았나. 인간미 좀 있는. 뭐 인간미까지는 인간미가 아니라 사실은 피를 따져보면 친척이고 다 그럴 것 같으니까 막 죽이진 못했나? 그 좀 일리가 있네요. 네, 상대편이긴 하지만 네. 결국 뭐 또 귀족들끼리 이렇게 저렇게 결혼하고 하니까 네. 또 건너 한 6촌쯤 어차피 될 수도 있고. 그 남아있는 나날이라는 소설에서 그 뭔가 영국의 귀족 그 달링턴 그 홀에 있던 그 귀족들이 독일의 그 귀족 출신들하고 계속해서 뭔가 그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결국 전쟁 끝나고 나서는 완전히 이제 매국노로 몰리지만,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나라와 그 민족을 넘어서는 우리 귀족이라는 공감대가 있다. 그 계급적인 우리 특성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나폴레옹이 병원에 위문을 와가지고 러시아, 오스트리아 군 장교들 이제 위문을 하는데 그 안드레이가 이제 다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나폴레옹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뭔가 좀 졸렬해 보이구나. 그래요? 크게 뭐 안 느껴지구나. 가까이서 보니까 키가 너무 작았나?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런 거죠. 죽음을 직접 한번 경험해 보고 나니까 위대하다는 게 이게 별거 아니구나. 위대한 인물 이런 게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 뭐 특별하게 무슨 저 사람이 영웅이다 이런 게 별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나 봐요. 그리고 특히 톨스토이가 여기서 전쟁과 평화에서 나폴레옹을 워낙 이제 많이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거든요. 아주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네. 왜냐하면 톨스토이는 이 전쟁과 평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역사가 나폴레옹의 결단에 의해서 전쟁이 났다 이런 식으로 보통 영웅주의 사관에 많이 사람들이 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견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나폴레옹을 대단히 많이 비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나폴레옹을 묘사하는 것도 약간 실제 신체적 특징을 조금 왜곡해가지고 나폴레옹은 배가 볼록 튀어나오고 허벅지가 뚱뚱하고 다리도 짤막하고 머리는 다 벗겨지고 뭐 이런 식의 좀 그런 거 있죠. 뭔가 나폴레옹을 좀 동물적으로 묘사하는 이렇게 묘사하고 또 나폴레옹이 그 나중에 모스크바 입성을 앞두고 보로디노 전투라고 아주 러시아군하고 큰 이제 전투를 벌이거든요. 그 전투를 앞두고 재채기를 하는 걸로 나와요. 기침이 걸리거든요. 감기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뭔가 제대로 일을 못했다. 이렇게 식으로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나폴레옹을 사람들은 영웅이고 도스토옙스키 소설에 보면 청동으로 만든 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재채기하고 똑같은 인간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나폴레옹을 좀 그렇게 많이 그리고 있죠. 그래서 안드레이가 죽음 앞에서 저 무한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나폴레옹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 하늘이 바라볼 때 키가 뭐 아주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하늘이 바라볼 때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인물이 절세의 미인이든 희대의 추남이든 하늘이 바라볼 때 무슨 차이가 있겠냐 이거죠. 그렇게 바라보고 나니까 한번 바다를 보고 나니까
내 연못, 우리 집 연못, 너 집 연못이 뭐가 넓고 깊냐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진 그런 느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뭔가 이런 영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시시하고 하찮게 느껴졌다. 이제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결국 이제 프랑스 병원에 가서 안드레이는 이제 진찰을 받는 걸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나폴레옹에 관해 가지고 참 계속해서도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톨스토이 같은 경우는 비판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전에 나폴레옹 한 4부작으로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아주 1000페이지 이상 가는 걸 했는데 그때도 보면 이제 뭐 나폴레옹도 어떻든 자기 자신의 힘으로 황제의 자리까지 올라간 근대에서 아주 희대였던 인물인 건 사실인데 또 그만큼의 이제 많은 약점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과 평화를 보면 이 나폴레옹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이런 신체적인 특징이나 이런 거는 좀 약간 톨스토이의 개인적인 좀 편견입니다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나폴레옹 같은 경우가 영웅이라고 하지만 아까 뭐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이제 재채기를 하고 감기에 걸린 걸로 나오는데 스트레스에 아주 취약했다고요. 어느 책을 보니까. 우리 생각에는 나폴레옹 아까 말한 청동 심장을 가지고 있고 눈 하나 끔찍하지 않고 막 수십만을 움직일 것 같은데 스트레스에 아주 취약해가지고 전투에 딱 이제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로 마스터베이션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이제 그 나폴레옹 맥클린의 그 평전을 보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긴장을 좀 풀어야 되니까 몸을 좀 이완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좀 나아요. 그만큼 이게 약하다는 거죠. 약한 인간이고 또 실제로 이 뭔가 전쟁이라는 게 아주 큰 이제 역사를 만든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럴 때도 자기 좀 더 이런 이제 신체적인 그런 행동 말고도 이것을 하나의 소설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기 지금 이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소설의 주인공은 나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길 거야 이런 식으로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봐야지 이제 이 사태를 좀 더 장악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낭만주의적인 자기 중심주의. 그러니까 이건 모든 권력자의 사실 보편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를 중심으로 이 세상이 돌아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나폴레옹이 이제 이런 톨스토이 소설에서도 그런 대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는 예를 들어 이 전쟁을 움직이고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의지인데 나폴레옹은 한마디로 이런 사람이다 이거죠. 마차에서 예를 들어 말들이 이제 마차를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나폴레옹은 마차 안에 앉아가지고 이제 마차 안에서 끈이 하나 달려 있다 이거죠. 마차 실내에. 네. 그럼 나폴레옹이라는 꼬마가 앉아갖고 그 끈을 가지고 자 내가 지금 이 말들을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마차 안에 들어가가지고 장난감 끈을 가지고 자 이거 내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말들이 뛰어나가고 막 내 이걸 막 당길수록 말들은 더 빨리 달려. 이런 식의 자기 중심주의에 빠져있다. 이렇게 톨스토이가 계속 비판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아주 지극히 자기 중심주의적이었다고 하죠. 네. 그리고 실제 나폴레옹이 정말 미신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미신? 미신을 미신이요? 믿고 그래요? 점술 미신이죠.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서양에서 가장 금기시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13일에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13을 진짜 싫어했고 금요일에 그래서 일하는 걸 정말 싫어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자기에게 가장 운이 좋은 날이 있다고 봐요. 3월 20일, 6월 14일 이런 날은 자기에게 행운을 준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뭐 미신을 신봉하는 거죠. 그게 아무런 근거가 없지만 자기에게는 근거가 있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나중에 장군을 선택할 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전투에 어느 장군을 뭐 선봉으로 내보내고 중군. 그 기준이 뭐냐면 대체로 그 사람 운이 좋은가라고 물어봐요. 운이 좋은가로 실력이 물어봐요. 좋은가 네. 뭐 전략 뭐 저 군인들 잘 통솔하는가 뭐 대포를 잘 쏘는 이런 필요 없고 네. 이 사람 운 좋은 사람이냐? 네. 그걸 많이 물어봐요. 근데 일본도 좀 비슷해요. 일본도 러일 전쟁 앞두고 이제 일본의 모든 국력을 집결해 가지고 이제 그 동해 해전, 스시마 해전에서 그 러시아의 발틱 함대하고 일대 격전을 벌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연합 함대를 만들거든요. 발틱 함대하고 싸움을 하게 될. 그 연합 함대 사령관이 도고 헤이야치로 제독을 임명하는데 네. 그 사실 도고라는 사람이 그렇게 그 당시 일본 해군에서 아주 뭐 주목받던 아주 선두주자가 아니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해군 관계자들이 이 사람을 선택했던 이유가 도고가 운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구에게 중책을 맡겼다는 거예요. 좀 그런 것도 뭐 비슷한 것 같은데 뭐 하여튼 그런 식이었대요. 운을 항상 봤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 지도자 내지는 하여튼 뭐 그런 좀 높은 고위직에 갈수록 그 운이나 점 네. 이런 거에 더 많이 의존하는 이유가 네. 뭘까요? 왜냐하면 사실 본인이 그렇게 된 이유가 운이 좋아서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운 때문에 됐다고 그 자리에 내가 올라왔다고 생각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운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꽤 많던데. 정프로님 어때요? 운이잖아 솔직히. 실력이요?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네.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 이유들이 작용했겠죠. 그죠? 네. 근데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여러 변수들이 아마 이렇게 맞아 떨어져서 아마 그 높은 데까지 올라갔는데 그 모든 변수들, 모든 요인들을 내가 내 지능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니까 이건 네. 이제 운이라고 얘기하는 걸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런 의미에서 그 모든 변수들이 탁탁 맞아 떨어지는 게 운이라는 이름으로 뭐 얘기한다면 뭐 운일 수 있죠. 네. 근데 나도 운인가? 그런데 정프로님은 네. 요즘에 뭐 큰일을 앞두거나 이럴 때 정프로님은 사주 봐요? 뭐 점 봐요? 전혀 그런 거 안 믿어요? 없어요. 네. 아직은 덜 컸나 보다. 좀 더 올라가면 보게 될 거야. 근데 사실 나폴레옹이 그 애초에 나폴레옹이 이제 그 첫 번째 황후가 조세핀이었잖아요. 네. 그 조세핀하고 결혼하는 것도 주변에서 말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 왜냐하면 조세핀 자체가 워낙 스캔들이 많은 여인이에요. 워낙 바람도 많이 피웠고 그리고 안 좋은 이야기도 많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은 조세핀하고 계속 결혼도 하고 막 그 황후 자리까지 계속 지켜줬냐 이거죠. 네. 그 딱 하나입니다. 조세핀을 그렇게 좋아했던 이유가 네. 아니 별로 좋아하진 않았는데 끊임없이 뒀던 이유. 그러니까 왜 결혼이 그렇게 뭐 이 나폴레옹도 뭐 영웅이라서 황제라 바람 많이 핀 게 아니라 사실 조세핀하고 이제 뭐 서로 정말 좋은 부부 사이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럼 이혼하면 되는데 왜 이혼을 안 하냐 이거죠. 더 좋은 거라면 많지 않느냐. 근데 이혼을 안 해요. 물론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자기도 이제 황제가 되고 유럽 전체를 다스려야 되니까 뭐 러시아 황제의 누이나 오스트리아 황제의 누이 뭐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오스트리아 그 마리아 루이즈하고 결혼을 하게 되지만 결국 그 어떻든 황후를 계속 시켜줬단 말이죠. 그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이 여자 만나고 나서 내 운이 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안 버리는 거예요. 이 여자를 만나고 내가 이 위치까지 올라왔다? 네. 그래서 절대 안 버린 거예요. 만약에 버렸는데 내가 추락하면 어떡해 이런 두려움이 더 클까요 그러면? 그랬는데 문제가 이제 이거죠. 근데 이제 결국 조세핀이 아이를 못 낳았어요. 후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결국 뭔가 유럽 황실에 새로운 이제 여인을 맞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쪽에 마리아 루이즈를 맞아들였고 거기서 아들이 하나 나와요. 자 그러면서 결국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진짜 이혼하고 나서부터 뭐 어떻든 이제 결국 그런 것도 안 풀려. 근데 뭐 사실 꼭 그렇다기보다 결국 이제 나폴레옹이 결국 그 교만과 여러 가지 확장 정책의 부작용들이 이제 튀어나왔지만 근데 공교롭게도 그 라이프 사이클하고 일치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죽었을 때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잖아요. 프랑스 뭐 그랭다르메 그리고 조세핀 이런 말을 하고 죽었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조세핀을 말했던 이유는 조세핀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조세핀을 안 부리고 했더라면 난 계속해서 황제가 되었을 텐데 아니냐 뭐 이런 우스개도 나올 수 있죠. 그만큼 그러니까 이 운을 좋아했기 때문에 조세핀을 끝까지 데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보면 가끔 막 그 어려울 때 저 끼고 있던 장갑 끝까지 안 버리는 사람들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내가 성공한 이유를 나도 스스로 설명하기 어렵지. 왜냐면 그 수많은 변수를 어떻게 다 파악할 수 있겠어요. 그 순간순간 내가 했던 좋은 선택들이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 건데 그걸 얘기할 수 없으니 그때 꼈던 장갑을 버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거기에 그래서 막 집착을 하고 혹은 뭐 조세핀에 집착하고 이런 거 아닐까? 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내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으면 수많은 생명들을 다룰 수 있는 위치가 있는 거잖아요. 전쟁을 하든지 뭐. 그러면 그 원혼들이 나한테 붙을까 봐 얼마나 무섭겠어요. 네. 그런 책임감. 그래요. 그래서 뭐 점도 많이 보고 그런 점도 더 많이 보고 좀
주술 같은 거에서 네.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운 좋은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좀 막아줄 것 같고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작용할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도고 헤이아치로 아까 그 일본 이야기했습니다만 네. 그 도고의 특징이 그런 뭐 운이 왜 좋느냐라고 말할 때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단서는 되겠죠. 도고는 군인이잖아요. 군인들은 뭐 용감하고 위험을 무릅쓴다 이러는데 그 도고 헤이아치로가 청년 장교일 때 예를 들어 그때는 이제 말을 타고 다니고 이런 게 많으니까 근데 길을 가는데 앞쪽에서 말을 타고 누가 오잖아요. 그럼 도고 헤이아치로가 옆길로 자기가 걸어갔다는 거예요. 옆쪽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왜냐하면 가다가 저 말 탄 사람이 말이 혹시 놀래갖고 자기를 밟으면 어떡할까 해서 말 타는 사람이 오면 자기 옆쪽으로 좀 방향을 틀어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마스트 있지 않습니까? 배 그 예전에 이제 범선 이런 것들 마스트 있잖아요. 큰 이제 돛대 같은 거. 그 이제 배를 타는 수병들이 저 마스트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누가 빨리 올라가고 내려오나 내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보통 이제 같이 막 올라가는데 뭐 한 명이 아주 저 위까지 딱 찍고 바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다 포기해버리잖아요. 아유 이미 게임 끝났어. 근데 도고는 끝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네. 그래 이미 승패 다 끝났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걔가 내려가다가 또 넘어질 수도 있고 걔가 거기서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가봐야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끝까지 자기는 간다 이거죠. 진짜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조금 그렇게 생각했던 거 럭키비키잖아 이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 럭키비키는 뭐예요? 그 럭키비키가 장원영적 사고라고 해서 장원영? 예, 그 원영 장원영 알죠. 아이브 그 친구가 엄청 긍정적이에요. 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거를 뭐든지 자기가 되게 긍정적으로 분석을 하고 뭔가 럭키비키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럭키라고. 비키는 뭐예요? 비키는 나도 뭐가 보통 그거 아니에요? 비기너스 럭이라고 보통 하는 것들을 비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비키는 왜 아니에요? 붙은 거예요? 나그 생각은 못 해봤네. 왜 럭키잖아 근데 비키 뭐 붙을까? 뭐 말이 이제 재미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럭키 비키 뭐 말이 재미있으니까. 럭키비키. 럭키자키 뭐 이렇게 음성적으로. 여튼 뭐 그런 행운을 네. 얘기를 이제 장원영의 영어 이름이 비키래요. 아 그래요? 제가 딱 그렇게 멀리 가지 마세요. 네. 네. 나는 행운의 여신 뭐 이런 뜻이군요. 럭키비키. 하여튼 장원영 씨도 굉장히 그 과일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과일 이렇게 먹잖아요. 예, 그 먹고 있던 사과가 아마 은하수. 은하수 사과. 네, 영주 은하수 사과가 네. 아닌가 싶습니다. 예, 눈이 막 은하수처럼 반짝반짝 빛납니다. 네, 장원영 씨도 먹는지 안 먹는지 확인할 수는 없으나 네. 아마도 먹을 것만 같은 고소당하는 거 아니야? 먹을 것만 같다 그랬잖아. 내 생각이잖아. 오히려 럭키비키잖아. 오히려 은하수 사과잖아. 네. 네, 영주 네. 은하수 사과 그리고 소고기 또 홍삼까지. 네. 은하수 몰에 가시면 네. 모두 만나실 수 있다는 거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나폴레옹은 럭키비키 운을 굉장히 중요시했다. 그러니까 이 아우스트리츠 전투에서 뭐 나폴레옹이 했습니다만 결국 이제 안드레이는 부상을 입게 되었다. 요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한 인물이 피에르지 않습니까? 그 피에르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정식 후계자가 되어가지고 최고의 신랑감, 돈을 제일 많이 예를 들어 뭐 농노가 5만 명, 뭐 이런 식으로 요즘 치면 뭐 5만 명의 종업원 인수를 받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피에르와 이제 누가 결혼할까 주목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제 쿠라긴 공작이 자기 딸 엘렌 아주 인물이 아름다웠거든요. 근데 문제는 얼굴이 아름다운데 이 여자의 관심사는 자기 얼굴과 몸 관리와 그리고 뭔가 살롱 만들어갖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여왕벌로 떠받들어 주는 것 말고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피에르 입장에서는 아니 근데 사람들이 자꾸 몰아가잖아요. 당신은 이제 돈이 가장 많고 베조호프 그 가문의 이제 후계자니까 이 아름다운 여인을 부인으로 맞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다 보니까 떠밀려 가지고 엘렌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게 뭐 재미가 없는 거죠. 도저히 뭐가 안 맞고 그 와중에 엘렌은 계속해서 스캔들을 뿌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스캔들 중에 하나가 젊은 시절 뭐 지금도 젊습니다만 여기서 자기하고 같이 항상 유흥을 즐겼던 그 자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돌로프하고도 지금 바람을 폈다는 소문이 나는 거예요. 바람 폈다는 소문이 나고 자기한테 투수가 날아오는 거예요. 피에르에게. 이 도시에서 당신 부인이 바람 났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당신 하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당신은 안경 끼고 있으면서 어떻게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 그건 모르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났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이제 만찬 자리에 초대를 받아 갔는데 네. 마침 맞은편에 그 바로 자기 부인하고 스캔들이 난 돌로프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꾹 참고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만찬에서 이제 보통 무슨 뭐 여러 가지 어떤 시인들이 와서 시를 낭송하고 음악가 연주하고 이럴 때 간단한 유인물을 이제 주요한 사람들이 나눠주거든요. 이런 거 읽어보고. 네. 근데 돌로프가 아무런 양해도 없이 이 피에르 앞에 놓인 거를 그냥 쑥 가져가서 막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에르하고 이제 말다툼을 하다가 피에르가 결투를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결투 신청하는 게 상당히 참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뭐 나를 모욕했다,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러면 이제 이게 결투 신청이 되더라고요. 근데 결투를 신청할 때 이 책에서 나오는 결투의 장면이 이렇습니다. 자, 양쪽에서 각각의 자기 편 입회인이 한 명씩 나와요. 네. 그리고 이제 양쪽에서 이제 끝에 씁니다. 양 끝에 써요. 각각 결투할 사람들이. 네. 그리고 이제 중간에 경계선이 있어요. 이걸 선을 임의로 정해요. 이 선은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가까이 가가지고 총 쏘고 이러면 안 되고 딱 요 선은 넘어가면 안 돼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 이제 시작합니다 해가지고 시작하면 이렇게 가까이 가더라고요. 먼저 총 쏘고 이런 건 모르겠는데 가까이 가면서 언제든지 서로 누구든지 먼저 총을 쏠 수 있다. 지금 자기들 손에 총이 쥐어져 있고 예. 가까이 가면서 이제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근데 피에르가 가면서 이제 약간 눈발에 약간 헛디뎌 가지고 넘어지면서 이렇게 하면서 총을 쏴요. 네. 근데 그게 우연히 돌로프에 맞아요. 그러니까 피에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갑자기 놀란 거예요. 내가 사람을 쏘다니. 죽일 생각 없었는데. 네. 그러니까 막 그렇게 넘어가려니까 돌로프가 아직 결투 안 끝났다고 넘어오지 말라고 지금 딱 그러고 나서 돌로프가 이제 총을 쏘죠. 근데 뭐 피에르가 아예 이렇게 해요. 양손 양팔을 다 벌려요. 나 맞추라고. 왜냐하면 피에르 덩치가 큰 사람이라 했잖아요. 공 같은 사람. 자기가 너무 이런 것들이 미안하고 양심 반해서 나를 맞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돌로프의 입힌조차도 야 그러면 안 된다고 좀 뭐 피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해야지. 이거 뭐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냐고. 이건 완전 불공정 게임이 되는데 결국 돌로프가 총을 쐈는데 빗나가요. 그러니까 피에르는 안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돌로프는 이송되고 이제 피에르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죠. 죽었어요? 아니 죽진 않았는데 내가 뭔가 사람을 죽이려 했던 것들 그 자체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참 이 사람은 참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고민하고 자책하다가 이 문제의 모든 원인은 내 부인 엘렌이 타락한 여자이기 때문이라는 인식에 도달하게 돼요. 네. 이게 결국 내 부인이 계속해서 뭔가 스캔들을 일으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이렇게 오늘날 이런 사태를 벌어진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이야기 나와요. 아무리 그 귀족 교육을 받아도 그러니까 타락한 여자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었고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내 부인이다 하니까 이걸 어떻게든 간에 억눌렀는데 이제 이번 결투를 하고 나니까 이게 안 되겠다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부인에게 이렇게 나 이제 당신하고는 지금 못 살 것 같다. 이혼을 하자는 건 아니고 하여튼 난 못 살겠다. 그냥 나는 이 모스크바에서 페트르부르크로 떠나겠다. 부인이 이제 난리가 나겠죠. 그죠? 아니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고 내 체면이 어떻게 되냐. 그럴 때 이제 피에르가 아주 야성적인 한번 이제 폭발을 해버리면 막 어느 순간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몽둥이 이런 거 들고 막 부인을 때려 죽일 듯이 이런 느낌이 드니까 부인도 깜짝 놀래가 도망치고 결국 부인에게 자기가 가진 영지 모든 돈은 땅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감독권을 부인에게 줘요. 그리고 나는 이제 페테르부르크로 떠나겠다. 이렇게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인은 이제 돈은 다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마음껏 이제 남편 없이 이제 마음껏 사교계 생활을 괜찮은데? 진짜요? 그죠. 아니 뭘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 주고 떠났잖아. 땡큐지. 럭키비키네. 이것이야말로. 와. 하여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피에르는 기본적으로 돈에 대한 욕심이 집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나오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바로 그 부상당해가지고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안드레이 공작이. 근데 이제 본가에 나타나요. 부상당해가 약간 다친 채로. 근데 그때 마침 부인이 이제 출산을 하려고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부인이 남편이 돌아왔는데 결국 부인은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고 아이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드레 공작은 여기서 이제 아주 큰 충격을 입게 되고 더 이상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영지를 받아가지고 그 땅에 가서 은둔 생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뭐 세상 다 허무하고 결국 아무것도 없다. 내가 저 푸른 하늘을 바라봤는데 이 인간 세상에서는 이제 허무하고 모든 것이 허무하다. 이렇게 이제 결론 내린 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아까 피에르와 돌로프가 결투를 했지 않습니까? 이 결투 같은 경우가 이제 군인들이 관여되고 이러면 이게 안 된대요. 불법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그 당시 관여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뭐라고 할까 좀 강등되기도 하고 저쪽 그 좀 추방까지는 아니고 뭐 하여튼 저 다른 데로 뭐 전출도 가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와중에 돌로프가 이제 부상에서는 회복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때 또 돌로프가 친해진 게 그 로스토프 가문의 맏아들 니콜라이, 본래 이제 톨토이 아버지가 모델이 됐죠. 이 돌로프가 건강을 회복하고 이러면서 니콜라이하고 또 많이 친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돌로프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귀족은 아닌데 군인인데 귀족들하고 잘 노는 사람인 거예요. 비에라하고도 놀고 그 아나톨 쿠라긴하고도 놀고 그리고 니콜라이하고 놀고 왜 노느냐? 이 귀족들하고 잘 놀면 그 인맥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여러 가지 도박도 잘하는데 도박에 사람들도 끌어들이고 이러니까 이런 걸 잘 활용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꾼이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니콜라이 집에 왜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냐면 그 베조프 백작 가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딸들 큰 딸 베라, 작은 딸 나타샤 그리고 거기서 키우는 조카 딸 소냐 이렇게 젊은 아리따운 처녀들이 많으니까 남자들이 많이 드나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타샤는 기본적으로 이제 돌로프를 싫어하는 거예요. 감히 우리 피에르에게 결투를 하다니. 나타샤는 기본적으로 이제 피에르에 항상 호감을 갖고 있는 건 거죠. 네. 자, 그런데 이 돌로프가 이 니콜라이의 육촌 이제 누이인 소냐를 좋아하게 되거든요. 소냐. 예. 그런데 소냐는 니콜라이하고 서로 이제 여기서 처음에 좀 좋아하는 사이예요. 본래 사촌 간의 뭐 결혼은 허가를 받아야 된대요. 여기서도 당시에. 예. 근데 육촌이거든요, 여기는. 육촌은 해도 되죠. 그냥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든 그래서 소냐하고 이제 니콜라이는 좋아하는 사이인데 그 니콜라이의 엄마죠.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냐가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어서 자기 집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럼 지참금을 안 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 앞으로 출세길에 뭔가 같은 또 근사한 뭔가 가문을 맺어줘야지 우리 아들이 잘 나갈 수 있는데 별로 좀 호감을 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자책해요. 근데 내가 이런 걸로 그 우리 조카 딸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책과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뒤섞여 있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니콜라이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잖아요. 아니 감히 내가 지금 사랑한 사람을 이놈이 좋다고 건드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고 딱 했단 말이죠. 안 된다. 그리고 소냐도 거절하고. 자, 그러니까 이제 돌로프가 그래 뭐 나는 이제 너네 집에 안 갈 거야. 근데 이제 나도 이제 다시 부대를 돌아갈 거야. 송별회 겸 내가 호텔 방 하나 잡아놨으니까 이거 놀러 와 된 거예요. 호텔 방에? 예. 아니 그러니까 돌로프가 친구들 부르는 방에 남자 니콜라이. 남자. 이때 호텔이 조금 뭐라고 할까? 이 당시 영국 클럽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교 클럽 같은데 부속돼 있는 방. 좀 원하는 얘기 좀 해주세요. 좀. 아니라는데 뭘 어떻게 주었자. 네. 근데 이 돌로프가 덫을 깐 거예요. 니콜라이를 초대한 게 도박을 붙여갖고 니콜라이 계속 해가지고 니콜라이가 불과 몇 시간 만에 43,000 루블을 날리게 된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농노들 1년에 한 명이 받는 연수입이 5루블이에요. 요즘 치면 얼마일까요? 43,000루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하여튼 몇 억 이상은 한 번에 날려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니콜라이가 늠름하게 이제 그러니까 차용증같이 써줬겠죠. 43,000루블 갖겠다. 네. 그 다음에 눈앞이 깜깜하지만 아버지에게 온 거죠. 아버지가 와가지고 아버지 사나이가 뭐 좀 놀다 보면 빚도 좀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박도 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아버지 당연히 그렇지 내 아들인데 제가 43,000루블 빚을 졌습니다. 나가 이 새끼. 그래서 니콜라이가 이때 근데 웃으면서 말했던 거를 나중에 너무너무 자책하는 거예요. 나는 미친놈이다.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걸 웃으면서 말할 수가 있었단 말이냐. 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을 해도 모자랄. 근데 이제 그때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아버지도 아무렇지 않게 말하려는데 이 머리가 아픈 거죠. 지금 집도 안 그래도 재정이 안 좋은데. 근데 결국 어떻든 아버지가 2주일 정도 막 온갖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그 빚을 다 갚아줘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니콜라이는 다시 부대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톨토이 이야기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죠? 부대에 있으면서 톨토이가 엄청난 빚을 진 것들 다 이런 것들입니다. 군대 생활하면서 다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톨스토이가 그 쓴 글들을 보면 그냥 도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자기가 도박을 많이 했습니다. 본인이? 네. 아, 그래서 그런가? 근데 그 당시에 도박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당시에 네. 문화 자체가 도박을 즐기는 문화. 누굽니까? 우리 바로 도스토옙스키도 도박 엄청 나오죠. 계속해서 도박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러시아 거기 아니 뭐 러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 하여튼 도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제가 보니까 우리도 그 조선 말기나 일제 강점기 때 도박 이야기 엄청 많거든요. 아, 맞아. 그래서 아내를 판글리던 김준영 단편 소설에도 나오고 맞아요. 아내를 그래서 팔아버리는 이야기 이런 거 나오거든요. 걸다 나중에 걸 게 없으면 아내를 걸고 아이를 걸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고 있으면 결국 내일에 대한 희망이 안 보이는 뭔가 사회가 암울하고 이럴 때 사람들이 빠져드는 게 도박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피에르가 그 페테르부르크 떠나다가 그 길 가는 이제 여정에서 한 노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노인이 프리메이슨 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프리메이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프리메이슨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이제 전쟁에 반대하고 모든 인간을 같이 우리 형제처럼 대하자. 그리고 이제 프리메이슨이 이제 그 석공이잖아요. 메이슨이 석공, 이제 우리말은 벽돌공 같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상징이 흑손이에요, 흑손. 아, 그래요. 흑삽 있죠, 이렇게. 네. 왜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인류가 하나의 집을 짓는 거다 이거죠. 꿀벌같이 생각합니다. 벌들이 집 짓듯이. 자, 우리가 인류가 수백만 세대에 걸쳐 계속 집을 짓고 있다 이거죠. 모든 사람이. 돌을 쌓아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훌륭한 전당이 우뚝 솟아오르게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흑손을 상징으로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결국 이제 좋은 거지 않습니까 이게. 피에르가 찾던 걸 얻은 거예요. 마음의 행복. 이제 하나의 정욕이 아니라 마음의 내면의 행복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인간의 형제를 뭐 한자 이런 걸로 해가 이제 이 사람이 완전히 이제 다시 여기 빠져들게 되는 거죠. 나폴레옹 유럽에 유학 갔을 때 나폴레옹의 위대함을 슬퍼하다가 이제 프리메이슨의 어떤 파괴랄까 이런 데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프리메이슨의 가입 절차나 이런 것들 묘사 보면 톨스토이가 나중에 연구를 많이 했는데 네. 그때 그런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이 프리메이슨 관련된 여러 가지 의식 절차나 이런 거 보면서 이 가입한 사람들 다 바보들 같다고. 그러니까 가입 절차나 이런 게 좀 웃기거든요. 보고 있으면 뭐 관대함의 표시로 지금 갖고 있는 귀중품을 다 건네줘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갖고 있는 거. 그런 다음에 지금 갖고 있는 거면 괜찮지. 복종의 표시로 옷을 벗어야 돼요. 아하. 복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다 벗는 건 아니고 네. 왼쪽 가슴 부분을 젖히고 그다음에 왼쪽 바지 가랑이를 무릎 위까지 올리고 맨발로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좀 그렇긴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일 결정적으로 또 나중에 프리메이슨을 하다가 이 사람이 결국 피에르가 환멸을 느끼게 된 이유가 프리메이슨 할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우리 형제들, 인류 형제를 위해서 쓰겠다 했는데 나중에 기부금 받을 때 아무도 안 내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서로. 그러니까 말만 그렇고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냥 그런 것들에서 또 피에르가 상당히 많이 좀 그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프리메이슨에 딱 자기가 관여하게 되고 나서 이제 나는 개혁 조치를 해야겠다. 내 농지에 사람들 많이 살고 있잖아요. 가서 이 사람들 정말 잘해줘야지 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자 이제 이 사람들에게 부역 의무 지우지 마라.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아이가 있는 여자를 부역 다른 일 같은 데 시키는데 내보내지 마라. 농민들에게 자꾸 아낌없이 베풀으라. 처벌은 절대 이제 신체형 하면 안 된다. 그냥 말로 다스려라. 그리고 병원, 고아원, 학교를 지어가지고 사람들을 다 이용하게 해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일은 진척이 안 되고 재정만 빵꾸가 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톨토이가 직접 농장 나중에 경영도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업무를 챙기려면 실무적 끈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리더십 발휘가 안 된다는 거예요. 톨토이 말은 지금도 비슷합니다. 실무적 끈기가 없이 지시만 해갖고 절대 일이 안 되거든요. 그럼 아무도 일을 안 해요. 실무적으로 끝까지 챙겨야 되고 이거 계속해서 이제 하나의 어떤 그걸 받아봐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지시만 하고 잘 되겠지 하고 또 잘 되고 있습니다. 이래버리면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내가 이제 영지에서 페테르부르크로 돌아가기 전에 이제 점검을 자기도 하고 싶을 거잖아요. 곳곳마다 가니까 사람들이 환영회를 베풀고 농민들이 나타나가지고 아유 우리 피에르님 덕분에 우리 너무너무 잘 살고 행복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 동원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본래 분홍들 잘 사는 농민들이 나왔고 실제로 농부들은
90% 이상이 더 예전보다 더 안 좋은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개혁을 한다면서 계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안학들, 애 딸린 안학은 부역노동을 못 시키겠잖아요. 부역노동 못 나가게 하니까 더 일이 더 많아진 거예요. 오히려 부역을 들판에 가서 일할 때 조금 더 실수가 있었는데 집에만 있으니까 일은 더 많아지게 돼서 네. 얘네들은 더 안 좋아지게 되었고, 그 이제 교회에 학교를 지어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아 너무 이제 잘 됐다 했는데 알고 보니 학생들이 이제 수업료를 못 내니까 일종의 인질로 잡혀 있는 거예요, 교회에. 그러니까 부모들이 애를 데리고 가려면 돈을 내야지만 데려가죠. 더 안 좋아지게 됐다 이거죠. 그리고 뭐 부역이 낮춰졌다고 했는데 실제 부역 의무는 절반 이상 더 증가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총괄님이 딱 이제 피해를 보고 아, 이 사람은 똑똑한 것 같은데 순진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결코 이 사람은 조사 못하고 체크 못한다. 그러니까 묻지도 확인하지 못하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해먹어도 된다. 그걸로 다 해먹는 거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겠죠. 황제가 아무리 개혁 조치를 하더라도 귀족과 여러 가지 중간 계층이 이미 관료들이 안 듣는다. 그거를 좀 빗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피에르가 여러 가지 선의를 가지고 했던 것들은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안드레이, 아까 피에르의 친구 안드레이가 이제 그 자기 영지에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에르가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찾아가게 되는데 안드레이 공작이 일단 피에르를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는 인생 다 허무하다고 했는데 뭔가 깨어나는 느낌을 가져요. 피에르를 만나고요? 피에르를 만나고 나서 자기 친구. 근데 또 재미있는 게 이 안드레이 공작의 아버지 볼콘스키 노공작도 피에르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이 사람은 헛소리를 하는데도 노인인 나를 끌어오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주의자의 역할 같아요. 이상주의자들의 역할. 헛소리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사람들, 현실주의자들을 끌어오르게 하고 뭔가 이 사람들에게 자극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상주의자들의 역할은 이런 게 있는 거 아닌가.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것 같아도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고 또 사람들을 분발시키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피에르가 상당히 몽상적인데 몽상가도 있어야지 이 사회가 현실이 더 사실 발전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볼콘스키 노공작이 아주 치밀하고 아주 이제 시골에 있으면서도 유럽 돌아가는 거를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인데 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참 헛소리 하지만 노인인 나조차도 끌어오르게 만든다. 그러니까 피에르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보면 그 나중에 제카브리스트 당원이 되고 제카브리스트 운동으로 나아가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이 와중에 1807년에 이제 휴전이 성립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틸지트 화약이라 해가지고 이제 전날까지 불구 대천의 원수였던 러시아와 프랑스가 한 편이 되는 거죠. 한 편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조약을 맺어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1809년에 뭐죠? 오스트리아 정벌 하러 둘이 같이 가요? 네, 프랑스하고 다시 러시아가 이제 어제 이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고 뭐 오늘의 적이 내일 친구가 되고 뭐 이런 식입니다. 여기도. 그래서 이제 군대들도 전쟁은 계속 이제 되고 있지만 1807년으로 이제 일종의 또 다시 평화가 찾아오게 된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게 되죠. 네. 자, 결국 뭐 이제 안드레이 공작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피에르가 떠나고 나서 피에르가 막 이야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우리 영지에서 이런 개혁을 하고 있다. 피에르는 다 실패했잖아요. 근데 안드레이는 전부 다 실현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감명받아서요? 네, 감명이라기보다 뭐 이 사람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고 네. 그러니까 안드레이 공작은 완전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완전한 인격.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러니까 정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뭐 이 사람들이 불쌍해서 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보, 좀 더 교육을 받은 사람, 좀 더 이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개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왜 성공했느냐? 안드레이는 실무적 끈기가 있는 사람이니까. 실무적 끈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드레이는 저번 시간에 현실주의적인 측면을 톨스토이가 갖고 있는 현실주의적 측면을 대변하고 피에르는 이상주의적 측면을 대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드레이는 기본적으로 현실주의자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 챙겨내고 관철시켜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이 안드레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항상 황량한 이제 겨울인데 숲을 이제 가서 이제 참나무를 보게 되는데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참나무가 너무 오래된 참나무예요. 죽어 있죠, 그죠? 완전히 이건 뭐 저 오래된 참나무는 나나 똑같구나. 다 이제 우린 죽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제 자기 이제 아들 또 이제 영지가 하도 이제 귀족들 많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영지, 아들 영지, 또 손자 영지가 있으니까 자기 이제 아들이죠. 안드레이 아들, 손자 영지 이제 그걸
영역을 쭉 한번 조사하러 갔다가 그 영역에 속한 이제 여기도 귀족 회장이 있더라고요. 지방에 귀족들의 모임에서 회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로스토프 백작이에요. 아까 말한 나타샤의 아버지예요. 네. 그래서 거기를 이제 귀족 회장이가 만나러 갔는데 그 집에서 이제 나타샤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타샤가 그날 이제 휘영청 보름달이 떴단 말이죠. 얼마 전에 추석이었는데 이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나타샤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정말 달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러니까 옆에 친구 이제 같은 친척이죠. 소녀가 잠 좀 자자 이러니까 저 달이 저렇게 아름다운데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느냐고. 그거를 딱 이제 안드레가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력이 있는 거 있잖아요. 저 달이 저렇게 아름다운데 이 나타샤는 모든 변화와 모든 아름다움 생명에 반응하잖아요. 그때 이제 안드레가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다음날 숲을 가보니까 그 죽은 줄로만 알았던 참나무에서 이제 sak이 돋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내 마음도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생이 31살에 끝나지는 않아. 이때 31살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나타샤 나이는 우리가 따지고 보면 한 18, 19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차 많이 나네. 나이 차는 많이 나죠. 네. 어쨌든 인생이 31살에 끝나지는 않다 생각하고 나의 삶이 나 혼자만을 위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반영되도록 그들 모두가 나와 더불어 살아가도록 해야 해. 이렇게 하고 페테르부르크 다시 내가 페테르부르크가 수도지 않습니까? 황제가 있는. 네. 나는 다시 현실로 들어가야겠다 생각하는 거죠. 다시 정치로 들어가야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나 혼자 나는 허무하고 나 혼자 살아갈 줄 알았는데 결국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나타샤였어요. 나타샤의 그 아름답다라는 그 탄성이 이 사람을 하여금 다시 현실 세계로 복귀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삶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 모두가 나와 더불어 같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가자. 달이 너무 아름다워. 이게 그렇게 큰 울림이라니.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 세상에 대한 뭐 환멸 내지는 이제 더 이상 뭐 보고 싶지도 않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한참 많이 깔려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아주 생명력 넘치는 누군가의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내가 그 생명이 있고 없고는 어쩌면 이 인간들은 이 사회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그게 이제 생명이 있음과 없음을 가르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일 수도 있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과 다시 교류하고 뭔가 내 뜻을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전파하고 또 이뤄내는 거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뭐가 바뀌는 걸 보면서 내가 다시 생명임을 느끼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도 얘기해도 될까요? 많이 하셔야죠. 많이 하셔야죠. 지금 이상주의자가 건드려 놓은 약간 불이 붙을랑 말랑 하던 모닥불이 있는데 불씨를 딱 했는데 근데 나타샤가 달이 너무 아름답다가 갑자기 불이 붙을랑 말랑 하는 거에 팍 치치치 하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 얘는 다른 어떤 곳에 가서 다른 말을 들었어도 불타올랐으라는 거 아닌가. 마침 나타샤가 그 얘기를 해서 그냥 불이 붙었던 거고. 그렇게 또 생각이 약간 들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 요 얘기는 전체 스토리에서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겁니까? 네, 2부 2권 2부. 2권의 2부 정도. 꽤 많이 온 거 아니에요? 꽤 많이 왔네. 많이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장면이 어느 정도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아니 뭐 그 영화에 보면 뭐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베란다식으로 애가 안드레이 그 공작이 밑에 층에서 달을 바라보고 있는데 위층에서 이제 노래를 하고 이러다가 저 달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넌 잠을 어떻게 잘 수가 있니? 그 오드리 헵번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좋죠. 달빛은 고요히 흐르는데 그 우리 그는 그 있지 않습니까? 달빛이 흐를 때 항상 그 낭만과 사랑의 어떤 상징하면 베란다에서 달을 바라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라노라는 영화도 그렇고 이 달빛 흐르는 베란다, 로미오와 줄리엣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뭔가 변한다, 바뀐다. 그러니까 참 이게 달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피에르가 또 이제 사랑을 나타샤에 느끼게 될 때 그 해성 있지 않습니까? 1812년인가? 그때 1812년이나 정확히 헨리 해성이 하여튼 그때 왔던 때거든요. 그 해성을 바라보면 다들 불길하다고 하는데 이 피에르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저 해성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뭔가 나타샤에 대한 사랑이라고 할까 이런 게 확 타오르는 느낌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이 자연물을 보고 뭐 어떻게 느낄 수, 뭐 어떤 형태로 느끼는 거는 자기 마음에 또 달려 있겠습니다만 그 상당히 이제 자연물에 의탁하는 거잖아요. 자기 감정을 상당히 그게 아주 중요한 장면들로 나올 때 그러니까 하늘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안드레이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세속의 지금까지 내가 뭐 출세를 하고 군인으로 공을 세우겠다 이런 것들이 샥 사라지고 모든 것이 거짓이구나. 오로지 저 하늘만이 남아있구나. 아니야, 하늘조차도 이제 없어진다. 정적과 평온, 이게 가장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듯이 또 하늘을 바라보면서 혜성을 바라보면서 나타시에 대한 사랑을 뭔가 불타오르듯이 또 마찬가지 하늘에 뜬 달을 바라보면서 나 완전히 죽은 줄로 알아봤던 나의 심장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하구나.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늘이 참 중요하죠. 네네. 우리도 하늘 볼 일이 요즘 그렇게 뭐 많지는 않은데 최근에는 가을 하늘이 너무 좋아서 날씨가 너무 그죠? 너무 청명하죠? 청명해요 진짜. 네. 저 멀리 있는 산들도 막 잘 보이고 요즘만 같으면 진짜 살만한 것 같은데.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요즘 이렇게 좋은 게 하도 그 여름에 너무 덥고 찐득찐득하고 이게 이제 오래돼서 요 잠깐의 날씨가 너무 이게 고마운 건지 아니면 지금 날씨가 진짜 다른 때보다 유독 더 좋은 건지 그걸 내 구분을 못 하겠어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하늘이 청명한 게 저희가 봄 되면 좀 안 좋고 겨울 되면 좀 깨끗한데 너무 춥고 그런 거죠. 근데 그렇죠. 그래도 너무 맑은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맑더라고. 그래도. 뭐 일부에서는 뭐 중국이 요즘 공장이 잘 안 돌아가서 그렇다는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가 보다.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네. 그러나 저는 그 막 맑은 하늘에서도 한 줄기 왜 이렇게 예전에 시골집 같은 데 보면 연기 이렇게 막 피어나는 거 보면 되게 정겹지 않아요? 너무 정겹죠. 굴뚝에서 이렇게 연기 쫙 올라오는 거. 누가 지선아 밥 먹어 이럴 것 같고. 그렇죠. 저는 이제 그걸 요즘 뭐 볼 수는 없지만 가끔 그 커피 내릴 때 김이 이렇게 싹 올라오는 걸 보면 예전 그 추억이 또 떠오릅니다. 누군가 같이 커피 마시자고 했나 보죠. 아하, 뭐 거기까지 말씀드리진 않겠고요. 커피 마셔. 네, 이상호 대표가 함께 마시자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1kg 커피, 커피 쫙 드립백으로 따르면서 올라오는 그 따뜻한 커피 김. 향과 함께 올라오잖아요. 집안 온통 그냥 쫙 차니까. 그리고 또 드립백 말고도 요즘에 아르테미스라고 뜨거운 물에 혹은 뭐 차가운 물에 이렇게 타서 바로 드실 수 있는 아메리카노. 이 맛이 진짜 웬만한 커피숍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습니다. 인제 가면 혹시 만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인제에서도 만날 수 있죠. 아마 오실 겁니다, 그죠? 네. 항상 오시는 분들에게 일당배 이렇게 좀 챙겨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좀 해가지고 커피를. 인제 근처 사시는 분들 하여튼 토요일 날 현장으로 좀 오세요. 누구한테 연락을 하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인제 어디죠? 기적의 도서관으로 오시면 기적의 도서관은 오시면 됩니다. 물론 현금은 좀 챙겨 오시기 바라겠고요. 자, 1kg 커피 많은 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여러분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전체 한 4권짜리죠. 요 중에 2권 정도가 됐으니까 2권에 2부 정도 왔으니까 그래도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시간에 아마 한번 마무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마무리 돼요? 가능하죠. 될 것 같습니다. 뒤로 갈수록 진도는 빨라집니다. 전쟁과 평화 저희는 4부에서 대장정의 또 끝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